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출근길 공기가 매섭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출발해 입김이 나오고 두터운 옷을 입어도 찬바람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오늘 5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까지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 약간씩 오르겠지만 그래도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건강관리 세심히 해주시고요. 하늘은 당분간 맑을 전망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대부분 생계형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미용, 뷰티, 웰니스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원주 국제 뷰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연세대 원주박물관이 돌아온 원주 문화유산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여는데요. 지역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전시 소식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11월 1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총 예산 대비 3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재정지출 추이를 보면 올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3조 1,100억여 원입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하면 5천억 원가량 늘어난 금액인데요. 복지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육아 기본수당과 보육시설 지원, 노인 기초연금 비중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재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출 보증 한도가 늘어납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산불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로 인한 긴급대출 금액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피해로 기존 은행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대출 보증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 내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달 강원도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가 33.3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44.4포인트 폭락한 수치인데요. 주산연은 10.15 대책 이후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 지역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는데요. 생계를 위한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강원연구원의 배경미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60세 이상 취업자 현황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규모와 주요 특징은 어떤지 알려주실까요? 강원도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33% 정도 해당되고요. 이들은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입니다. 이들의 비중은 한 74% 정도 되는데 타 지역의 한 2배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연금 수급 전에 공백이 길어지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또 국민연금의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근로를 희망하는 60대 비중이 50%를 육박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의 생계형 일자리
비율이 2배가량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73.9%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운영 중인 고령자 일자리 정책은 어떤 구조로 돼 있을까요? 예, 고령자의 일자리 정책은 공익형과 민간형 일자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정부에서는 노인의 일자리를 한 40%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노인 인구의 10% 수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1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민간형이 함께하는 취업을 알선해주는 형태로 해서 나뉘고 있습니다. 네. 공익형과 민간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별로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민간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시니어 인턴십이 있고요. 그리고 고령자 친화기업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취업을 알선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직접적으로 고소득의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노인들이 소득 대체형으로 이 일자리 사업을 많이 찾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참여하는 노인의 수가 한 3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평균 연령도 60대 후반으로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공익형 사업으로는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은 크게 많이 그러니까 지원되지는 않지만 아주 고령자들이 함께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평균 연령이 7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70대가 넘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자, 어쨌든 확실한 거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고 있다는 거죠. 뭐 어떤 이유에서든 자발적인 의지든요. 네,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고령자 일자리 수요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이 사실상 작년에만 해도 53% 정도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들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일자리 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또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 가능 인구의 30%가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가 도래를 했습니다. 이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는 50대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 강원도에서 특히 노인들의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속 고용과 정년 연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예, 말씀하신 정년 연장도 이뤄지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 연령대 기준부터가 이미 좀 고령화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인생은 60부터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정말 60대 어르신분들도 충분히 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에 맞는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수요와 정책 방향이 좀 잘 맞물려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지금 정책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공익형 사업이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 수준의 소득을 제공해주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 발전이나 시니어 인턴십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노인 일자리 비중 3%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생계를 위해서 참여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과 현실은 괴리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생계형 일자리 비율이 73.9%나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참고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네, 가까운 나라로는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가 대표적으로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선진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두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같은 경우에는 65세까지 고용 확보를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70세까지 취업 기회의 확보를 노력하도록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법정 정년을 63세에서 68세로 상향하는 단계적으로는 70세까지 상향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이 조금은 갈 텐데요. 그 부담을 또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고령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근로자에게는 또 직무 교육을 받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일본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의 고용률이 단계적으로 상승하면서 77%까지가 고용률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의무화해서 그만큼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잘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또 상황에 맞게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강원도 우리 지역의 그런 지역적 특성과 인구 구조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 그럼 고령자 일자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희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업에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나 문화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고용을 연장하거나 아니면은 고령자의 근로를 강화할 경우에 인건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기업의 참여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령자가 60세 이후에도 근로시간을 줄여가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이나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데 좀 함께 동참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이나 이런 혜택을 통해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자에게는 또 재정적인 요인을 강화를 해서 연금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형태가 된다면은 좀 수요자나 공급자나 양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강원도 고령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일자리 정책은 현실과는 좀 괴리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강원도 고령층 일자리 실태 조사를 좀 더 수요자에 맞춤형으로 바꿔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 환경이 개선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연구원 백영미 연구위원과 강원도 고령자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글로벌 미용 경연 대회인 원주 국제 뷰티 페스티벌이 오는 12월 원주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로 8회를 맞는 행사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축제 뷰티와 건강 그리고 첨단 기술이 함께하는 행사라고요? 네, 빠르게 발전하는 국내 뷰티 산업과 또 건강 산업을 나누고 시민들에게 뷰티 체험 또 공연과 같은 이 뷰티 웰니스 문화를 제공하는 행사인데요. 특히 올해는 단순히 미용 축제를 넘어서 이 도시 산업의 방향을 보여주는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원주는 국내 대표 의료기기 헬스케어 산업의 선도 도시인데요. 여기에 최근 빠르게 성장해온 K-뷰티 산업이 결합되면서 건강과 미용이 함께하는 도시로 올해는 AI와 헬스테크, 홈케어 기기까지 축제에서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는 메이크업과 네일아트부터 헤어 같은 미용 분야의 퍼포먼스 공연과 경연 대회가 펼쳐지고요.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용 분야의 체험도
부스가 마련이 될 예정인데요. 전문 미용인과 예비 미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특히 미용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미용 축제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의 의미에 대해서 한국미용산업발전협의회 이경근 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요번에 열리는 그 국제 뷰티 페스티벌은 그러니까 뷰티 건강 관련 첨단 기술의 종합 축제예요. 그리고 원주는 그러니까 의료기기하고 헬스케어 산업이 강한 도시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K뷰티와 그 피부 미용 기술, 그 홈케어 기기, 생활 의료기 등 그 미용과 건강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보여주는 아주 큰 행사가 될 겁니다. 네. 이번 행사는 아무래도 그 시민 체험 중심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가족 단위나 아이들부터 시니어까지 피부 진단, 그리고 간단한 헤어 스타일링, 메이크업, 네일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간단한 스타일링이나 셀프 메이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축제를 통해서 트렌드도 파악해보고 체험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는 K뷰티와 미래 헬스테크의 융합이란 주제로 열리는데요. 축제장에서는 홈케어 뷰티기기부터 피부 미용의 기술, 또 최신 K뷰티 신제품, AI 기반의 피부 진단 기술처럼 평소에 좀 쉽게 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미용 기술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준비가 됩니다. 현장에 마련된 체험 부스 존에서 는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 가지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퍼스널 컬러 진단을 좀 쉽게 해보기 어려웠을 텐데 체험 부스에서는 퍼스널 컬러 진단부터 피부 나이 정밀 진단, 메이크업 체험, 네일 아트 체험, 헤어 스타일링부터 홈케어 미용기기 체험, 또 체험 부스존이 굉장히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가족 단위부터 젊은 층뿐만 아니라 또 시니어들까지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부스존이 마련이 되는데요. 이 체험 부스뿐만 아니라 축제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가 이어집니다. 공연 오프닝에서 시작하는 헤어 커팅을 보여주는 헤어 퍼포먼스부터 메이크업 아트쇼, 또 국제 미용 기능 대회가 이어지는데요. 이 미용 기능 대회는 선수들이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쇼처럼 느껴질 만큼 볼거리가 준비될 것 같습니다. 또 시민이 전문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뷰티 수업부터 체험, 또 생활 의료기기 체험과 공연이 종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준비된 공연 퍼포먼스에 관해서 한국미용산업발전협의회 이경근 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아마 그 대회 첫날 아마 12월 7일이죠. 12월 7일 날 그 한국미용산업발전협의회 회원 5명이 그 독특한 예술 작품과 그 데이 스타일링으로 퍼포먼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미용 기능 대회는 그 선수들이 이제 작품을 그 완성해 가는 과정을 보시면서 그 자체로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미 작품은 지금 그 굉장히 원주를 상징하는 그런 걸로 컨셉을 잡아서 이미 다 작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국제 뷰티 페스티벌은 관련 분야 외에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연인, 친구들 많이 오셔서 즐기시면은 후회 없으실 거예요. 많이 놀러 오시면 좋겠어요. 생활 의료기기 체험 부스까지 운영된다고 하니까 뷰티에 관심 많은 시민뿐 아니라 시니어 시민들도 함께 축제를 즐기기 좋을 것 같은데 축제 일정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8회 원주 국제 뷰티 페스티벌은 12월 7일 일요일부터 8일 월요일까지 원주 치약체육관에서 진행됐는데요. 축제 첫날에는 코트쇼와 기술 퍼포먼스, 또 작품 런웨이 쇼를 시작으로 공연과 볼거리, 체험, 또 배움까지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미용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앞두고 많이 가셔서 또 체험도 즐기고 새로운 미래산업 도시로 발전하는 원주시의 모습도 함께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12월 연말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 기술과 미용이 함께하는 원주 국제 뷰티 페스티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광국사탑 환수 과정을 비롯해서 원주 지역 반출 문화유산 귀환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는데요.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왕현종 관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이번 전시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 전시회는 그 제목이 부르지연 돌아온 원주 문화유산이라는 제목을 걸었는데요. 예. 앞으로 돌아올 원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국내 해외에 나가 있는 원주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전시회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부르지연이라는 제목의 각자를 그러니까 한자 말을 따왔는데요. 네. 그것은 흥법사의 진공대사 충단비에서 따왔습니다. 거기에 말에 의하면 물과 구름처럼 영원히 썩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영원히 썩지 않을 인연이 결국 우리 그 원주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원주의 그 무궁한 그 문화유산과의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불후지연의 의미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전시는 특히 반출 문화유산의 귀환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 지광국사탑의 환수 과정이 눈길을 끕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원주로 돌아오게 됐는지도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이번 전시의 주 테마는 그 법전사의 지광국사탑 환수 운동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그 반출 문화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광국사탑의 환수 운동은 1995년부터 원주 시민과 원주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2016년에 본격적인 시민운동을 통해서 작년에 113년 만에 원주 법전사의 품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 국내외에 남아있는 미복귀 문화유산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 전시에서 그런 유산들의 현황도 함께 다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선 시기 그 강원도 가명이 원주에 위치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원주에서 간행된 한적, 서적들이 많았어요. 조선 전기와 후기를 다 포함해서 57종의 서적을 제목하고 일부 내용을 모아서 전시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법천사의 지광국사탑 그 피탈 과정에서 보면 1912년에 일본 도쿄대 고고학자인 세키노 다다시가 원주 고족 조사 활동을 했던 일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것인데요. 네. 그 세키노 다다시의 원주 고족 조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번 전시의 핵심 중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강원가명 간행 고서의 최초 공개인 건데 그럼 어떤 자료들이 전시되는지 또 학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원주 가명이 이제 설립되고 나서 조선 전기에 그 신주 무원록이라고 하는 책이 간행이 됩니다. 이것은 무원록, 즉 원통함을 없게 한다는 뜻인데 법의학, 즉 시신의 그 어떤 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망 사건의 원인을 추구하는 그런 책인데 전국에서 원주에서 최초로 이게 그 편집이 돼서 간행이 됐고 다른 지역으로 유포되고 또 최근에는 해외에 소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조선 후기에는 가래 언해라는 책이 간행이 됐는데 이 가래 언해는 주자의 가래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일반 평민들의 가정에 가래를 보급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것도 역시 연세대를 비롯해서 서울대, 계명대, 심지어는 일본 도쿄대, 오쿠라문고 등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흩어진 한지로 제작된 그런 서적들에 대한 조사와 앞으로의 그 어떤 그
환수 운동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비공개 유물로 알려졌던 고려 동종의 첫 공개이고 109년 만에 처음으로 전시가 된다는데 모쪼록 많은 시민분들이 직접 가서 이 오랜 기다림 끝에 되찾은 문화유산의 의미를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왕현종 관장과 함께했고요. 11월 18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